아주 그 적절한 시점에 이런 학술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한미 정상회담 어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이 될 텐데 굉장히 의외로 성공적으로 끝났죠, 그죠? 제가 생각해도 이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한미 공조의 정신을 잘 보여준 게 이번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정상회담은 어차피 성공하는 회담이에요, 그죠? 서로 원하는 것을 이제 합의를 한 거고, 그럼 그 합의에 근거해서 앞으로 과연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진짜 중요한 챌린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교수님께서 발표를 과거는 짧게, 미래는 길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제 그 자료집에 있는 제 발표 자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처한 그 맥락은 모든 것이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이루어진다. 기승전중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간에 진행되고 있는 큰 틀의 싸움, 패권, 누구는 패권 경쟁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략 경쟁이라고 말을 하고, 이 속에서 어쩌면 한반도의 외교안보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들이 다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제목은 뭐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면서 외교안보 기조 중에 가치 외교와 글로벌 이슈 협력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다 하나예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이런 외교. 그거를 트럼프와 달리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동맹과 파트너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축은 그거죠. 가치와 규범을 동맹과 함께 하겠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한미동맹이든 한일관계든 모든 것이 이 틀에 맞춰야 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얼마 전에 포reign policy가 이 바이든의 외교안보 어젠다, 8대 어젠다에 대해서 평가를 물었어요. 그 25명 전문가들한테. 그랬더니 자, A 학점이 13명, B 학점이 9명, C가 3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굉장히 잘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가장 엇갈린 것은 중동 문제, 러시아 이민 문제. 요거를 뺀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고 경제, 무역, 팬데믹, 민주주의, 인권, 중국 정책 대부분 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트럼프의 그 그림자를 이 바이든이 얼마나 벗어나서 정책을 잘 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체로 본다면 아직까지 바이든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트럼프 시대를 극복하고 이 나름대로 외교 어젠다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의 평가인데, 그 기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후보는 이제 트럼프가 하도 미국 위상을 다 말아먹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속에는 미국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미국 중산층을 강화하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이슈에 있어서 미국의 그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리를 회복하는 이런 데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시대의 외교 그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구체적인 문건이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잠정 국가안보안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중국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대결적인 그런 언서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어쨌거나 최대의 관심사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대결할 부분, 컨프런테이션, 그다음에 경쟁할 부분, 컴피티션, 그리고 협력할 부분, 코어퍼레이션 이런 거로 나눠서 이제 이슈별로 분야별로 대응을 한다. 대체로 그런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협력할 분야는 이런 거겠죠.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죠. 이거는 뭐 어차피 중국도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력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쟁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규칙 기반의 뭐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결, 서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이건 가치와 이념의 영역. 아마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이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역시 중국을 보는 미국의 시각, 그리고 앞으로 미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대체로 본다면 오바마 이후부터 이렇게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미국이 보는 중국의 문제점, 그러니까 미국이 보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문제점, 지난 40여 년간 그러니까 미중 국교 정상화 이후에 미국은 될 수 있으면 중국을 인게이지, 그러니까 포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포용 정책이 사실은 실패로 끝났다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그 국교 정상화를 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뭐였냐면, 자, 중국을 미국이 인게이지해서 국제 체제적으로 끌어들이면, 자, 중국이 민주주의도 배우고 경제도 투명해지고 그리고 뭔가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좋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가 됐다는 거죠. 중국은 국내적으로 권위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외교는 더욱 공세적으로 변했고 심지어 미국 주도로 건설해 놓은 2차 세계대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중국 중심의 질서로 바꾸려고 한다. 이게 이제 미국이 보는 중국의 현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 결국은 경쟁, 대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조성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2020년 5월에 트럼프 행정부 때인데 5월 달에 이제 백악관에서 대중국 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경쟁적인 접근을 하겠다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미중 관계가 신냉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우선 경제적인 도전이 있다. 자, 조만간 중국의 경제 총량이 미국보다 커진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그 경제 총량이 커지는 중국의 그 방식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위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하에 막대한 보조금도 주고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언페어하게 경쟁을 하고 외국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둔다. 이거 굉장히 불공정한 경제적인 도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 자,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부쩍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말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보는 그 시진핑 체계 이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막스 레닌주의 이념에다가 아주 과도한 민족주의, 그리고 일당 독재, 그리고 국가 주도의 경제, 공산당에 대한 개인의 자유 복속 이런 거를 특징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 근데 그 가치를 중국이 나름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안보적 도전입니다. 자, 중국 공산당. 원래 공산당끼리는 타국 내정에 대한 불가능성 이걸 원칙으로 삼죠. 근데 중국이 그렇게 합니까 요새? 자, 1대1를 비롯해서. 그죠? 그리고 인접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인 외교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그 소위 해양 영유권을 빌미로 자기네 영향력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본다면 역시 이 중국은 미국의 굉장히 위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건 단순히 미국 정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아마 유명한 건데 아틀랜틱 카운슬에서 얼마 전에 더 긴 전문 또 롱고 텔레그램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 민간에서 보는 시각도 비슷해요. 중국은 굉장히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미국과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전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의 그 시진핑 체제를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이 어쩌면 이제 미국 세계를 위해서 평화를 이룰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진단까지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은 갑자기 시작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간 쌓인 이 시각의 차 그리고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만간 끝날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한미동맹이든 동북아 사태건 상황이건 간에 모든 것이 이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체제 간의 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략 경쟁이 하나의 뉴 노멀로 굳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중시하는 가치 몇 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우리가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로 말할 때 그 기본적인 건 그런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전후 질서 복구 과정에서 미국 주도로 이 오늘날 국제 질서를 그 관리하는 거의 모든 메커니즘이 다 만들어졌어요. 유엔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가트부터 시작해서 WTO라든지, 그다음에 이 모든 것 IMF 비롯해서 이 오늘날 국제 질서의 근간이 되는 거의 모든 제도와 기구를 미국 주도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룰에 근거한 국제 질서가 유지가 됐는데. 자, 최근에 와서 중국이 야금야금 그 룰을 깨고 있습니다. 하나 해양 안보 문제를 볼까요? 남중국해에서. 자, 얼마 전에
그 필리핀 근해 그 휘선 리프, 휘선 암초라는 곳이 있어요. 자, 필리핀 명으로 줄리언 펠리페 리프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선박 어선 크게 220척이 나타나더니 그 파도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와서 자기들끼리 선박을 결박해서 사실상 해역을 점령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몰아낼 수도 없고. 근데 서방이라든지 필리핀의 주장에 의하면 이들 어선은 어선이 아니고 사실은 PLA 통제를 받는 소위 해양 민병대다. 이렇게 비군사적인 강압수단을 통해서 야금야금 남중국해를 사실상 점거를 해가지고 결국은 남중국해 전체를 통제하겠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지금 그 미국이 곤두 세우는 게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사실상 중국의 영토, 영해로 만들겠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워싱턴 DC의 그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그 웹사이트를 가보면 거기가 아시아 메리타임 트랜스페런시 이니셔티브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현재까지 시사군도에 20개, 난사군도에 7개의 아웃포스트, 전초기지를 이미 만들어서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 자, 이게 그 메리타임 트랜스페런시 이니셔티브 보면 대부분들이 리프예요. 암초지예요. 이게 섬이 아니에요. 영토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모래를 퍼올려서 매립을 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이게 중국 영토다. 거기서 더 나가서 거기다 활주로 깔고 군대까지 주도를 시키고 있어요. 자, 이러면 그 암초였던 것이 국제법적으로 영토가 아니었던 것이 중국은 이걸 섬으로 보고 영토로 인정해달라. 이게 이제 국제 규범에 야금야금 이제 위배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그걸 단호히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필리핀이 몇 년 전에 그 웅클로스에 제소한 거에 의하면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다 불법이다.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거기에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외에도 글로벌 이슈 중에서 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리 기후 협약, 오바마 때 참 열심히 협상을 해서 그 기후 변화 좀 대응한다고 파리 기후 협약을 만들었더니 트럼프는 낼랑 그걸 탈퇴해 버렸죠. 근데 이제 바이든은 다시 그게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WTO, WHO 그 국제보건기구 그것도 탈퇴를 했고, 자, 이란하고 열심히 합의한 소위 그 공동 행동구역 JCPOA도 미국은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좀 더 거슬러 가면 환태평양 동반자 협상 TPP도 막 협상하다가 탈퇴를 해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시대에 뭐 온갖 국제기구 제도 이런 데서 미국이 탈퇴를 하니까 그 CFR 미국 외교협회 회장인 리처드 하스가 자, 트럼프 외교 독트린은 철수 독트린이다. 독트린 오브 위드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외에 또 그 중요한 글로벌 이슈가 뭐 기후 변화, 에너지 정책인데 여기에 또 그 원자력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가치 규범이라는 틀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미국 민주주의 문제일 겁니다. 자, 미국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모범국가, 전범이 되는 그런 국가였는데, 자, 트럼프 말기에 이 인종 분규 혹은 정치 양극화를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세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급기야는 그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 의사당이 폭도들에게 점거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그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미국이 분열돼서는 안 되겠다. 미국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이든 취임사에서 그냥 자꾸 단합, 유니티를 강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이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을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글로벌 질서와 한미 동맹에 대한 함의는 무엇일까?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잠깐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향후 대원칙은 제가 말했듯이 이 동맹 파트너 국가들을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로 엮는 다자적 관여가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자, 그것은 미국이 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화되고 있고, 그런데 중국은 더욱 공세적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 현실 속에서 미국 혼자의 힘으로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자,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중국에 대응해서 바로 질서를 바로잡자, 이건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그룹핑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그 기조로서 소위 쿼드 협력체를 미국이 중시를 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사태 나면서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흔들리니까 아예 이참에 중국을 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자. 그게 바로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G20 같은 건 이제 너무 크니까 차라리 그 D10 같은 좀 소규모 그룹을 하자. 민주주의 20개국 연합체 D10을 또 말하고 거기서 한술 더 나가서 요새는 뭐 테크노 디마크로시 12개국을 묶는 T12까지 개념까지 나왔어요. 이게 자꾸 그룹핑을 하려는 이유는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그 동맹 네트워크에 될 수 있으면 뜻과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이제 끌어들이려는 이런 움직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이다 했을 때 그럼 한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그럼 그런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뭐랄까 정책 그 함의가 큰 질문을 제가 좀 드리는 건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 혹은 패권 경쟁 국면에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다 제로섬 성격입니다. 가치 예를 들어서 가치 도전. 중국식 체제와 미국 체제는 가치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 제로섬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느 쪽인가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쟁의 속성인 거죠. 근데 대체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국은 그 사이에서 소위 전략적 모호성으로 쭉 일관을 해왔어요. 선택을 안 하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면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양쪽 모두에서 러브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양쪽 모두에서 냉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남들 평가를 해보면 좀 뭐 참 굉장히 문재인 정부 답장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좀 보수적으로 제가 외교안보를 보는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원했던 대부분이 달성이 됐어요. 판문점 선언 승인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력이라든지 또 미국이 원하는 것도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그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협력도 하겠다 그랬지. 그 말인즉슨 한국이 쿼드에도 협력도 하겠다는 그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 백신 외교 우리가 물론 이제 몇 천만 도즈 이렇게 얻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백신 파트너십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계 백신 공장이 분명히 될 겁니다. 이미 모더나하고 삼바가 그 뭐 위탁 계획했죠, 체결했죠.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관해서 뭐 협력하기로 한 것도. 그 다음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이 지금까지 거의 그 군사 동맹, 군사 협력. 그리고 트럼프에는 방위비 분담 갖고 싸웠다면 이제는 진짜 명실상부하게 안보와 경제와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지역 협력 이런 거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방향을 잘 잡았다. 그게 제 기본적인 평가예요. 더군다나 미사일 가이드라인까지 폐지를 했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참 승리한 성공한 정상회담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정상회담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죠. 다 실패할 수는 없어요. 정상회담이.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다 어젠다고 뭐 스테이트먼트 다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의 과제는 뭔가 이 정상회담에 들어간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서로 교환했다. 자,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것인가. 이것이 이 정부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주는 관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비해서 물론 실망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번에 아무것도 성사를 못했어요. 한국 종전 선언도 안 됐고, 그다음 제재 완화도 별로 못했고, 그다음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도 뭐 성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판문점 선언을 미국이 승인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해하라 이런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바이든 정부가 한국 정부 남북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성을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해라. 그러니까 프리 패스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백신 매격이 저 같으면 이제 절반은 성공이라고 보는데 그 백신 우리 당장 필요한 거는 뭐 물량 확보는 실망스러울지 몰라도 그때 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백신 허브가 되는 게 이게 어찌 보면 또 그 백신 몇 천만 도즈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 걱정되는 것은 중국발 후폭풍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도 태평양 지역, 그다음에 대만 문제까지 이번에 또 거론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분명히 반발할 거고, 중국이 반발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중 간의 협력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도 유인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숙제는 이제 역시 한일 관계입니다. 한미일 3국의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분명히 공동선언에 되어 있는데 지금 한일 관계 보세요. 거의 제가 아는 한 최악의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고 또 서로에 대해서 반대 감정이 세고 한국과 일본 공이다 그래요 상황이. 또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의지도 없는 거고 그것이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뭐 시간상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을 맺자면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 국면은 이제는 한미 동맹 또 한국이 이제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전략적 모성으로 버티기에는 이미 이 미중 관계가 이제 선을 넘어갔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그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보면 한국은 거의 상당 부분 미국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럼 거기서 끝나지 말고 앞으로 할 일은 그 정상회담의 그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 해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